네, 왠지 인사를 해야 될 것. 두 번째 답사지 이제 공덕고개 왔어요. 고개 마루에서 이제 조금 내려왔는데 좀 위험해서 햇빛도 너무 심하고 내려왔는데요. 여기를 답사지로 잡은 이유는 바로 이제 생활권의 경계에 있는 고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북정맥이 우리 청양을 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북정맥은요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경기도 안성 여기 칠장사 뒷산에서부터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천안, 아산, 예산, 공주를 거쳐서 이 청양에 이제 드디어 들어오게 되는데, 청양의 관내에는 요 국사봉 여기쯤부터 이제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부여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보면 이제 고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고개가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와고개라 그래가지고 운곡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습니다. 운곡은 금북정맥을 기준으로 양쪽에 다 있는데 와고개가 원체는 낮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쪽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양에서 비봉으로 넘어가는 학당고개가 있습니다. 학당고개 우산 이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장희 선생님, 안혜옥 선생님 많이 넘나들으셨던 그 구봉산 고개. 구봉산 고개는 여주제라고 하죠. 여주제. 여주제라는 고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고개입니다. 이 공덕 고개. 그리고 더 내려가면 이제 뭐 외산으로 넘어가는 반고개라고 있어요. 반고개. 반고개. 이런 수많은 고개들이 우리 청양 관내의 금북정맥 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보시다시피 길이 만만치 않죠. 이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생활권의 경계가 될 만하다. 그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도 이제 바꿔주세요. 이 지도에 이렇게 생활권을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요게 금북정맥입니다. 요거 이렇게 와고개, 학당고개, 여주제, 공덕고개, 요게 이렇게 반고개, 조공산에서 이렇게 금북정맥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우선 아까 우리가 왔던 곳이 여기잖아요. 여기 요 두 가지는 전부 삽교천 유역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금북정맥의 북쪽. 이제 무안천도 삽교천의 지류니까 이제 정확히 말하면 무안천. 그래서 이제 비봉면, 그 다음에 운곡면, 그 다음에 화성면. 여기 운곡이네요. 운곡면, 비봉면, 화성면이 전부 이제 금북 위쪽에 그 무안천 유역 여기에 이제 속합니다. 그 다음에 청양 이 일대는 모두 이제 지천유역에 속하죠. 지천유역.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금강까지가 모두 지천유역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산은요, 이 칠갑산으로 경계를 이뤄 가지고 우장희 선생님 생활하시면 아시겠지만 정산하고 청양은 또 결이 다르죠. 예. 뭐 예를 들면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정산과 청양의 결이 다른.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청양 읍내를 한 번도 안 왔어요. 뭐 유난히 어, 공부하느라고 안 간 거 아니고요. 아, 맨날 예, 공부만 하는 예. 범생이라. 일단은 차도 없었고요. 차가 없었고. 역은 뭐 당연히 없고. 예. 그리고 어떻든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네. 그래서 뭐 부여 생활권이 일반적이고 음.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음. 공주 정도로 오케이. 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네, 제가 원하던 답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이 하여튼 청양하고는 분명히 생활권이 다른 그런 곳이었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수계로 설명을 해보면요, 청양, 남양, 그 다음에 장평 여기까지는 전부 이 지천유역에 속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산은 큰 하천이 두 개입니다. 요 치성천이 이제 정산 면대 중심부를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청남으로 빠져나가는 잉화달천, 이름이 참 범상치 않죠? 예. 우리 김홍정 소설가의 그 은고에 나오더라고요. 잉화달. 그 잉화달천 오래된 이름이 그냥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목면 쪽에 요 냇물은 공주하고 경계를 이제 이루고 있는데요.
요 냇물은 이제 얘도 이 건 속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할 때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저쪽이 공주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이한 생활권을 청양이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제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와곡에 아니 어디 갔어? 공덕고개에서 전체 한번 생활권 한번 들여다봤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 우리 청양을 한번 들여다보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 구봉광산으로. 네, 이제 세 번째 답사지 구봉광산에 왔어요. 이제 오면서 우리 경섭 쌤이 말씀하시기를 동네 이름이 용금리, 백금리 이렇게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용금리. 네, 그 맞은편이 예, 그렇네요. 여기가 백금리, 여기가 용금리. 용금리. 예, 오케이. 그러니까 역시 이제 토백이가 되신 경섭 쌤. 하여튼 금이 많이 난다는 그런 뜻이겠는데요. 뭐 한때는 우리나라 제1의 금 산지였습니다. 이 구봉광산이.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매몰 사고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사고가 있고 난 뒤로 그 좀 사그러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이후에 이제 사그러들어서 폐광이 되고 말았는데 일단 이제 지질 구조를 한번 이제 볼게요. 이 금이라는 거는 이제 마그마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마그마가 이제 지층을 뚫고 올라오다가 이제 굳잖아요. 굳으면서 된 바위를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그러고 화성암 중에 이제 대표적인 바위가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그래서 이제 화강암 속에 이런 금속 자원들이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걔들이 좀 많은 데도 있고 이제 적은 데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건데 조금 더 많은 데가 이제 광상이 되는 거고요. 그 광상을 꺼내 가지고 그 광상에서 이제 필요한 금속을 분리해내는 게 이제 제련 또는 이제 제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은 화성광산에서 생산된다. 화성암이 있어야만 생산된다. 그런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어요. 결정 편암, 화강 편마암, 그 다음에 여기 대동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저 보니까 다 문과들이시라 좀 낯설으실 것 같은데 뭐 조금 설명을 해본다면 얘들은 전부 변성암이에요. 변성암. 암석의 종류가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마그마에 기원한 화성암,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굳은 퇴적암. 요게 퇴적암이에요. 퇴적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오랜 세월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가지고 성질이 변한 바위,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청양 일대는 거의 변성암으로 돼 있어요. 화강암은 저기 금강연 안에 조금 나타나고요. 거의 대부분 변성암으로 돼 있습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변성암 지대인데 화성암에서 난다는 금이 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퇴적암도 잠깐 말씀드리면 요건 전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 보령이에요, 보령. 보령 석탄. 석탄은 퇴적되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령에 있는 그 대동계층이 청양 일로까지 올라와 있는 거고, 백월산, 안혜옥 선생님 백월산 가보셨죠? 네. 백월산에 혹시 뭐 돌멩이 좀 특이하지 않았어요? 아, 그냥 잠깐 그건 생각 안 나요? 길만 다녔습니다. 네, 이게 또 개 눈에는 거시기만 보인다고 제 눈에만 보이는데, 퇴적암. 그죠? 역시 우장 선생님은 또. 그래서 돌을 많이 주워왔잖아요. 아, 거기는 알이 같은 성주산에서 성주산. 주워왔죠. 다 거기죠. 선생님은 거기하고 이제 연결되는 건데, 네. 백월산도 마찬가지고. 경수 선생님 백월산 가보셨나요? 예, 거기 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까만 돌을 어. 잘란 데서 그거를 보는 백월산 돌 중에 제일 특이한 게 퇴적암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게 여감이에요, 여감. 다음에 또 가시고 한번 보세요. 돌멩이에 자갈이 막 박혀 있습니다. 그거 동글동글. 그렇죠. 예, 예. 기억나십니까? 네. 천재입니다. 돌 사이에. 자갈이 박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물이 없으면 절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산꼭대기에 있다는 거죠. 퇴적암이라는 증거인데. 자, 옆으로 샜고요. 다시 돌아오세요. 다 변성암 지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변성암도 물론 변성되기 전에 화성암인 것도 있고요. 변성되기 전에 퇴적암인 것도 있어요.
근데 걔들을 모아서 이제 변성암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들은 변성되기 전에 화성암이었느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 바로 이제 여기인데요. 여기 요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확대하면 여기 금이란 표시가 여기 있잖아요. 이 확대하면 여기 KGB라는 게 KQB라는 게 나오죠. 여기 이게 신기하게 누가 박아놓은 것처럼 직선상으로 딱 박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상부 대동계 불국사류 석영 반암 이렇게 돼 있죠. 백악기. 바로 이게 마그마가 타고 올라와 가지고 변성암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관입이라고 하죠. 관입. 마그마가 관입을 해가지고 변성암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막 대략 대규모로 관입하면 거기가 화강암지대가 되고, 대개 그 화강암지대가 이제 도시를 이루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보령 시내가 그렇고요, 홍성 시내가 그렇고요, 다 그런데 도시가 생기는데 청양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화강암이 없기 때문에 화강암이라고 하는 바위의 속성상 화강암 풍화가 잘 됩니다. 조건만 맞으면. 그러면 이제 넓고 평평하게 파이니까 거기가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청양은 그럴 수 있는 데가 저 금강연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충남의 알프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질 구조상. 그 얘기 있다가 이제 저기 칠갑 저수지 가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여기는 변성암 지대를 이렇게 중생대 백악기에 마그마가 아주 좁게 관입을 해가지고 걔가 꽉 껴 있는 거예요. 이렇다 그러면 이제 광물질들이 다른 데보다 좁은 범위에 농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개발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농축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잘 보면요, 청양 관내에 금광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금 매장된 데가. 근데 다 똑같아요. 잘 보세요. 그죠? 요 막대기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 막대기가 다 들어있잖아요. 요 막대기가 있는 곳이 바로, 근데 여긴 잔뜩 있잖아요. 바로 요 뒷산 요겁니다. 저 뒷산에 이제 갱구가 있고요. 다 수직 갱구예요. 왜냐하면 이제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지 이게 나오잖아요. 파고 들어가서 이제 옆댕이로 금맥을 또 찾는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광산에. 그분들이 이제 여긴 좀 금맥이 많아 그러면 이제 거기를 집중적으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가지고 다시 끌어올려서 걔를 이제 재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금이 귀한 이유, 철광석이나 이런 거는 함량이 낮으면 버려요. 왜냐하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근데 금은 아주 미세한 양만 있어도 걔를 재련을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금이 아닌 나머지 잡바위, 그런 뭐 석영이라든지 화강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잡바위가, 바위 부스러기가 나와요. 바로 이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축대 위에 지금 산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땅속에서 꺼낸 그 광석을 빠서 가지고 재련하고 금을 캐낸 다음에 전부 이렇게 쌓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재개장 논란이 있었잖아요, 경습생. 찾아보니까 2017년? 예. 그쯤에 누군가가 금을 더 캐겠다고. 다시 얘를 복구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이제 못했어요. 못한 이유는 뭐 개발 비용도 문제지만 또 주민들 반대도 막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이제 왜냐하면 환경 문제.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응. 언급을 하면 제가 응. 이제 얘기를 하면 확실한 의지가 없이 그 페이퍼 컴퍼니 식으로 저기를 하고 이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 땅에 대한 가치를 좀 자기들이 소유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 광산을 하다 보면 그 많은 이제 이물질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정화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없이 요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일부 세력이 있었던 거죠. 예. 또 광산 개발이 목적 아니었네요. 예. 검은 의도가 또 네. 있었구만요. 여러 가지가. 네. 어쨌든 그 환경 오염 문제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산물이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얘를 이제 빠서 가지고 걔를 녹여야 되잖아요.
녹여가지고 금속을 추출하는데 금속이라는 거는 이제 다 섞여 있어요. 예, 금광상에 섞여 있는 건 금, 은, 구리, 납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아연. 그럼 이제 거기에서 금을 분리해내는데 어떻게 분리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때는 화학이에요. 화학. 그래서 뭐 질산이라든지 이런 강산성 물질들이 쓰이기 때문에 걔들이 이제 옛날에는 아마도 다 방출됐을 거예요. 주민들 뭐 알지도 못했을 테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저기 고추밭 아저씨가 일하시길래 한번 여쭤봤더니 전부 이제 다 덮고 피복을 다 해서 땅을 이제 이렇게 바꿔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청양군에서 그 환경 정화 작업을 했다는 얘기가 표지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지질 구조상으로 그 금이 많이 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조금 이따 가볼 저 금정리 바로 금정의 금도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지역성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1911년에 이게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 일본도 많이 캐갔지만 해방 이후에 훨씬 많이 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업자들이 페이퍼 컴퍼니였지만 그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 대략 이 금매개에 매장돼 있는 금의 추정량이 얼마냐면 28톤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죠? 아직까지요. 네, 지금도. 그런데 지금까지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캔 양을 산출해 보니까 한 11톤 정도를 캤어요. 그러면 결론은 17톤이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채산성하고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17톤에 눈이 멀어 가지고 판다.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면 막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서 생산비가 많이 안 드는 데서 나오는 금과 경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금의 함량이 떨어지니까 정년 과정에서 또 에너지가 많이 들고 그러니까 수지가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죠. 그래도 아깝네요. 네, 아깝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금 나올 만한 지질 구조가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에 꽤 많아요. 많아요? 꽤 많은데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안 해. 우리나라는 지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하단만은 없는 게 없다는 얘기하고 비슷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왕창 있어야 되는데 채산성이 떨어져. 걔가 채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 유명한 무국광산 음성 거기도 금왕읍이에요. 금왕읍. 얼마나 옛날부터 금이 많았으면 금왕도 지질도를 보면 딸기 생겼어요. 똑같이. 금왕도 보여드렸으면 좋았는데 경제사정상 거긴 주려고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60년대 아주 최애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 양창선 씨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 촌인데 사립중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동영중학교라고 동영중학교 64년에 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인구가 불어날 그 무렵이겠죠. 최대 광업 관련자가 3,000명까지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식구들 해서 이제 꽤 인구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고 남양면의 인구가 그러니까 한 14,000명, 15,000명이 육박했던 때가 7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인구도 막 늘어날 때이기도 하고 또 광산의 여파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구 자료를 어떻게 뒤져볼까 하다가 좀 편한 대로 동영중학교 졸업생을 조사해 봤더니 1회 졸업생이 한 120명이 졸업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여기. 근데 2022년에 2명 졸업했습니다. 2명. 그래서 이제 폐교는 아직 안 했죠? 예. 어. 지금 뭐 3명, 4명 그렇죠. 그래서 한 학년 많이 들어오면 5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뭐 다른 데도 많이 줄긴 했지만 특히 여기는 금광과 관련해서 인구가 많이 늘었다가 또 줄어드는 이런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고 워낙 이제 벌써 50년 전이기 때문에 관련 경과는 이거밖에는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마을 혹시 마을 이제 광산촌 마을 같은 게 있을까 하고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다 없어졌죠. 찾기 어렵다고 하고요. 유일하게 그래도 자취가 있는 게 그 동영중학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뭐 지역 어떤 재단도 아니고 지역민이 교육의 어떤 뜻을 두고 이렇게 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여튼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조선시대에 혹시 금광에 대한 기록 같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오늘은 어려운 것만 물어보시는 땅이 아니 그게 왜 질문드렸냐면 그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중국 통해 갖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조선이 그 황금의 나라라고 소문이 났었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굉장히 가보고 싶어하는 로망지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이. 근데 우리 박물관도 가보면 왜 금동 제품이 겁나게 많잖아요, 옛날 삼국시대부터. 그러면 어디선가는 금이 계속 채굴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광산업이 옛날부터 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있었지 않겠나. 근데 이제 과거에 금을 어떻게 채취했을까 그거는 뭐 정확한 지식은 제가 없는데 사금의 형태가 옛날에는 사금은 이제 이렇게 땅속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걔를 재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금의 형태로 많이 채취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얘기 이제 금정리 가서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유사님 질문에 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딸리지만 이제 식민지 시대가 생각나네요. 식민지 시대 서양 애들이 소위 라틴 아메리카 엘도라도 전설을 만들어냈잖아요. 사실 걔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 사람들 사이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금동보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금이 많은 나라로 이렇게 인식되고 찾고자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제 금정리로 이동하겠습니다.